조금 크리틱 잠깐 받고 뭐 이렇게 조인한다고 해가지고 예, 지금 그냥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도 첫 번째 이민건축사님 우리 특강 되게 재밌게 들었죠. 이번 두 번째는 우리 솔토지빈 건축사 사무소 대표님 우리 조남호 건축사님 모시고 여러분들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고, 우리 조남호 건축사님은 서울시립대에서 학사하시고 성균관대에서 석사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여러 교육 경력도 많으시고 지금 명지대에서 특임 교수로 지금 교육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작품은 한국 건축문화대상 2000년도에 받으시고 서울시 건축상, 그 다음에 최근에 서울시립도서관 국제공모전에 당선되셔가지고 정말 멋진 건축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큰 박수로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한 시간 10분에서 한 20분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저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죠?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직접 공간체라는 제목으로 하게 됐는데요. 저 제목은 사실 굉장히 모순된 제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축이라는 거는 무언가 이렇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드는 일에 집중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공간이라는 말은 주로 사실은 이제 근대 건축의 언어라고 할 수 있고, 공간은 되게 추상적인 의미로 쓰죠. 그래서 근대 건축의 어떤 큰 벽이 있고, 어떤 물질성이 제거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걸 주로 공간이라고 얘기한다면 보다 체라는 말, 공간체 이런 말은 사실 잘 이상한 말이죠. 왜냐하면 체는 물체 할 때 어떤 물질성이 있는 걸 의미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공간체 이런 말은 그러니까 어법적으로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적인 작업에서는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접근을 명확하게 분리시키고, 그걸 이렇게 분리된 개념들을 다시 통합하려고 할 때 언어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모순된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여드릴 작업은 어떤 구축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그것을 인해서 드러나는 건축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 또 그게 어떤 식으로든 다르게 해석되는 것, 구축의 자연스러운 원리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어떤 의도에 의해서 다른 형식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물체이기도 하고 공간이기도 한 그런 복합적인 개념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목을 적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은 기본적으로 어떤 대지와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들을 물리적으로 정착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의 작업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무실을 오픈한 지 내년이 3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뭐 유명한 건축가는 아니고, 그리고 또 저의 초반도 그렇게 뭐 드러나는 작업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긴 세월 동안 생각들을 계속 확장하면서 또 때로는 또 시도를 하기도 하고 또 엎어지기도 하고 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지속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찍 이름을 알리고 또 멋진 작업들을 노동하기 다한 멋진 사람 작업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한테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도 뭐 훌륭하다고 한다 이런 말은 아니고, 끊임없이 제가 생각하는 바를 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계속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명량이 꼭 있어야 뭐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 쉽게 타협하지 않고 하는 것, 이런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게 이제 하이데거가 한 말인데, 우리가 세계를 구축한, 또 세계로 들어가,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이제 저 말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는 말이었는데, 나는 내가 건축가로서 뭐 내가 직접 망치질을 하진 않지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는 일을 하죠. 때로는 그래서 어떤 거는 내가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엉성하게 이렇게 뭐 어떤 의미를 담는다고 할 때 그게 온전히 담겨지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정확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게 세계를 구축함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의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가 그 규모의 문제든 그 복잡성의 문제든 그런 문제들을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없죠. 나한테 그런 역할이 주어지지 않고 또 내가 그런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나는 그 세계는 궁금해요. 그래서 때로는 큰 일에도 도전을 해요. 그래서 그 큰 일들은 때로는 내가 온전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그걸 같이 하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 일을 이해하고 싶어요. 내가 그 세계를 이해하고 싶어요. 그건 내가 구축하는 건 아니죠. 온전히 구축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세계를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뭐 내가 뭐 인상적이고 멋진 건물을 만들겠다 이런 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바를 작지만 정확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게 하나겠고 또 하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더 넓은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들은 크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어디서 가져온 말도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큰 흐름으로 보자면 앞에서는 이제 어떤 건축이 구축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세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고 한 중간쯤에서는 내가 어떤 결구가 이루어진다면 건축이 뭔가 이렇게 목구조의 짜임처럼 만들어진다고 가정할 때 그게 이루어진 현상이 있고 그것을 때로는 왜곡시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보면 매너리즘 건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실제와 사람들이 이렇게 인지하는 것을 살짝 이렇게 왜곡시켜요. 그래서 좀 다른 의미로 보이게 하고 뭐 바로코 건축에도 보면 이렇게 공간의 깊이가 이렇게 깊지 않은데 마치 깊은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든지 이제 그런 전략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건축의 국법을 고민할 때 그 국법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좀 다른 형식으로 보여지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건축이라는 굉장히 거룩한 학문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구적으로 보면 거의 건설 분야가 40% 정도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이고 특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지만 건축 분야가 어디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고 그거는 그러면 그게 우리가 하나의 꽤 높은 수준의 학문 일이라고 한다면 건축학 영역이 그렇다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콘크리트 구조를 해왔다고 해서 나는 그냥 관습적으로 내가 대학에서 배웠으니까 나가서도 콘크리트 이런 방식은 좀 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약간 기후와 관련된 이슈를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백진 교수가 쓴 기후윤리와 건축이라는 책의 제목이 저는 꽤 와닿는데 그것은 우리가 윤리라는 말은 책임감 같은 거죠. 내가 뭐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게 멋있어서 이런 일이 아니라
어떤 책임감과 의무 같은 것들을 깨닫는 것을 유지라고 한다면 그게 친환경 건축 이런 문제들은 그게 그런 요구가 있어서 아니고 내가 의무적으로 그런 것들을 포함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 작업 중에서 뭐 당연히 콘크리트 구조 작업이 더 우리 사무실에서는 더 많죠. 그런데 비교적 오늘은 목구조의 좀 한정에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목재라는 재료는 좀 이런 굉장히 그러니까 그 생리경으로 들여다보면 보여지게 되는 그 어떤 세포의 구성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떤 특성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그 목재는 뭐 지금 현재 사회에서 많이 안 쓰이는 이유는 목재가 좀 부족해서도 있지만 사실은 이 대규모 다층, 대공간 건축 이런 거에 사실 잘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자연재로서의 목재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뭔가 약하다는 거는 목조 건축의 특징은 뭘까요? 어디서 나올까요? 목재가 갖고 있는 약점에서 비롯돼요. 그러니까 목조 건축의 매력은 그 약점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비롯돼요. 저는 사람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내가 어떤 강력한 걸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각자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나의 가장 단점에 해당되는 것, 내가 제일 약한 것, 그것을 내가 끊임없이 보완하면서 그걸 극복했을 때 그 사람의 고유함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조 건축도 그런 것인데 그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어쨌든 이 현대로 오면서 이 목재가 갖고 있는 그 한계들 그게 이렇게 극복이 과학기술하고 결합하면서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어떤 공모에서 안을 냈던 안이에요. 오른쪽 거는 저거는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로 지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탄소량을 기여해주는지 근데 실질적으로 저게 한 13층 오피스 빌딩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걸 우리가 지을 수 있어요. 그럼 꽤 많은 탄소량을 저감해요. 근데 우리는 시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난 다른 권리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 전통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목조를 지어왔죠. 그럼 목조를 안 지으면은 이제 한 100년밖에 안 됐어요. 수천 년 동안 목조를 지어왔고, 이제 근대 이후에 이제 목조를 안 지은 게 한 100년 정도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공항목재라는 말은 저게 이제 약간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리자면 성능 변이가 작고 강도 성능이 보장된 목조 제품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어떤 장인에 의해서 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제품이에요. 그냥 가격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 사면 되는 거죠. 산 제품에 여기도 보면 이제 뭐 글로렌도 있고 뭐 합판 같은 것도 있고 뭐 OSB도 있고 뭐 CH라고 하는 이런 건물의 슬라브도 만드는 20cm 두께의 넓은 판으로 만드는 목재 제품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구조 강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사실은 뭐 엔지니어한테 강하다 약하다 이런 말들은 크게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강도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럼 그냥 거기에 맞게 구조 설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철골 건물은 강하고 목조 건물은 약하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건 전문가가 아닌 거죠. 철골 건물도 거기에 합당한 정도의 구조 강도만 만들고 목조도 거기에 합당한 구조 강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강도는 비슷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절대 강도는 뭐 당연히 틀리겠죠. 그리고 이제 목조를 이해하는 방식은 크게 보면 우리는 목조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뭐 한옥처럼 목재가 이렇게 결합하는 거 그걸로 인해서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 위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목조는 크게 보면 나는 이렇게 우리 한옥처럼
무겁게 만드는 구조, 그러니까 무거운 목조가 있고 또 한편의 전통에서는 저 페이존스라는 사람이 소개한 그런 숲속의 체프처럼 얇은 판재들을 많이 여러 개를 붙여서 기둥도 만들고 트러스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얇게 쓴다는 것의 장점은 당연히 목재는 약간 변형도 될 수 있고 또 무게 대비해서 목재의 강점은 뭐예요? 절대적인 강도는 철골보다 아주 되게 약하죠. 그런데 이 무게 대비해서 보면 철골보다 강한 재예요. 그러니까 목구조를 잘 설계하는 일은 가벼운 구조로 만드는 게 사실은 제일 합리적이라고. 근데 우리 전통을 보면 약간 무거운 지붕의 전통만 주로 있죠.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수명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보면 조선시대, 특히 조선시대 이후 또 근대로 들어오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건축을 공부하지 않았고 그런 전통이 이렇게 기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약간 도구적인 수준으로 보는 경향이, 그건 실제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조차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선 저렇게 외피를 이루는 건식 공법. 근데 우리 건축에서 저는 제일 취약한 점 중 하나가 해외 건축에 비해서 이 건식 공법에 대한 게 거의 잘 안 보입니다. 철골을 다루는 거, 이런 건식 공법은 철골 구조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콘크리트에 의해서 명확하게 내부가 분리되는 것이 아닌 벽의 구성 방법에 대한 거예요. 그게 그 건축공법이 거의 없이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다 보니까 뭔가 혁신적인 것 같아도 다 보면 한국 건축은 거기서 거기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98년에 목구조를 처음 공부하고 주택을 하나 설계를 해서 쳤어요. 99년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조금 규모가 있는 목구조 건물을 설계해서 줬는데, 여기는 이제 교원그룹이라고 빨간펜 공원수학 이런 걸 만드는 그 회사의 연수원들을 우리가 이제 한 3개 정도 설계하고 여러 개를 한 10년 동안 이 회사 일을 했는데, 이게 제일 먼저 설계했던 이제 그 교원그룹 도고 연수원의 모습이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설계만 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이어서 게스트하우스, 휴양소와 연수를 유지할 수 있는 목구조 건물을 설계하고, 그때는 이제 IMF 때여서 이걸 저희가 직접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당시는 이제 한 25년 전 정도 되는데, 북미에, 그러니까 캐나다, 미국 쪽에서는 그냥 목조, 경골 목구조를 하얗게, 하얀 모습으로 이렇게 지는 것,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거기서 모든 재료들이 다 수입해와서 조립하는 수준의 목조를 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좀 더 저걸 설계하면서 또 동시에 목조 건축을 공부하고 또 시공 방법도 연구하면서 이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제 모형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두 개가 숙소고 이게 강의실이고 여기가 홀이고요. 라운지 같은 데고 강의실 복도. 그러니까 여기는 콘크리트 구조로 했고 여기는 이제 마치 물 위에 이렇게 띄워서 만든 거죠. 나무 말뚝을 물속에 박아서 이렇게 설계한. 그리고 여기 벽들을 보면 이제 북미 방식의 경골목 구조를 적용하고 간혹의 기둥보 구조를 교합하고, 아무튼 굉장히 복합적인 건축을 설계한 거고, 이게 이제 한 10년 지난 후의 사진이고요. 이런 것처럼 여기가 숙소고, 여기가 라운지고, 간이실이 있고, 이제 이런, 여기 이제 앞에 수공간이 있고, 그런 인상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까 라운지 부분이고, 앞뒤는 이렇게 유리 커튼홀로 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 라운지 부분은 원래는 여기는 그냥 지붕이 없이 나무를 심어서 이 진입하는 데서 그 뒤에 숲과 이렇게 시각적으로 연결하려고 하다가 여기를 실내 공간으로 만든 거여서 실제
휴양적이기도 해서 마치 이렇게 나무 형상으로 구조를 만들고 그게 이제 어떤 휴양을 상징하는 그런 인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데 동시에 구조적으로 보면 이 앞뒤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태풍이나 지진이나 이런 횡력에 대응하는 구조적 고려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사선으로 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횡력에 대응하는 구조로 제안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는 국내에서 이 목구조를 해석하는 회사가 없어서 캐나다의 구조회사한테 의뢰해서 이렇게 이게 보면 요 그림들의 디테일들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목재를 볼트를 연결하고 저 볼트의 간격과 개수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다 해석이 돼서 지진에도 견디는 구조를 만드는 국법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숙소동인데 얘기한 것처럼 이게 약간 일상적이지 않은 장소, 그러니까 좀 약간 여행을 온 사람들의 어떤 숙소로서의 인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 위에 저렇게 198개의 나무 말뚝을 박아서 그 위에 물론 이제 바닥도 다 목구조죠. 4개의 숙소를 만들었고 이 숙소는 이제 이런 경골 목구조 방식과 한옥의 중목구조 같은 방식을 이렇게 섞어서 만든 작업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당시 드로잉했던 모습이고 두 번째 프로젝트는 알즈너라고 하는 회사의 그러니까 경기 이천에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약간 전원주택장기업체 그런 연구소와 회사를 지어놓고 마치 그 직원들이 공동체처럼 생활해요. 주말에도 모여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회사가 있어서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일과 거주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근대적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거주가 과거에는 이게 거주도 하고 일도 하고 휴식도 하는 게 집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 분리된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약간 통합된 인상이 있어서 목구조를 적용하면서 이게 기존의 집이고 이게 연구소고 이제 회사 본사분인데 지하층과 1층은 콘크리트 구조고 2층만 목구조를 적용해서 하는 집이에요. 본사고 이게 이제 연구소고 여기 이제 콘크리트 슬라브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 기둥 있고 목구조 벽이고 2층이 목구조로 되어 있는 벽이고 그게 이렇게 그려진 도면이죠. 사실은 목구조 도면을 보면 되게 약간 당황도 해요. 왜냐면 이제 콘크리트는 선을 두 개 그리면 그냥 당연히 콘크리트 벽일 것 같은데 목구조는 뭔가 부재들이 막 쓰고 결합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것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워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원 측면도 있어요. 이게 이제 목구조 도면이고 근데 저는 그 앞에서 설명했던 부부 게스트하우스 그 건물은 어떻게 보면 저는 목구조를 처음 공부하면서 목구조로 만들었던 국법의 유형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분류해보고 그 국법이 예를 들면 이제 벽을 이루는 국법도 있고 그러니까 한옥처럼 마당과 이렇게 그 대청, 거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연결시켜주기 위한 중목 구조라든지 약간 이렇게 장식화된 구조 형식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건식한 거 약간 이렇게 유형으로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쓰는 것 같은 인상이었다면 나는 그럼 당연히 벽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서 그냥 배경에 불과하죠. 근데 나는 그 벽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어요. 벽이 갖고 있는 강력한 효율이에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집을 지으려면 항상 뭔가 철근 배근하고 거푸집 만들고 콘크리트 붓고 떼고 얘는 필요하거나 이렇게 하고 또 단열재 붙이고 마감 붙이고 외부 마감하고 이러면 한 이만해지잖아요. 근데 이거 자세히 보세요. 여기 이제 이렇게 38mm 두께 우리가 경골목 구조라고 하면 부재들이 더 넓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38mm 두께로 통일되어 있어요.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부재로 6층 빌딩 그것까지 짓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틀을 짜죠. 이렇게 상을 대고 앞뒤에 이렇게 안쪽에 섞은 것도 바깥쪽에 OSB를 붙이고 상을 붙이고 가운데 단열재를 놓으면 그 건물 조립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놀라운 효율에 저는 이게 저 벽이 대단한 거구나. 그리고 이게 패널 단위니까 판이라고 가정하면 내가 판을 가지고 만든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전작하듯이 판을 잘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마치 동작하듯이 지금 한 것 같은 건물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죠. 이게 이제 이 연구소의 내부의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공간 쪽이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제 안쪽이 사무실이고 이게 이제 아까 거주성과 일을 통합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 약간 간단한 주방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일부는 뭐 간단하게 거기서 밥을 싸우고 운동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집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2010년에는 그 블록스 출판사라는 곳을 소개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종로 삼청동 북촌 옆이죠. 그쪽에 지어진 출판사인데요. 여기는 이게 약간 여기 감사원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막다른 길처럼 돼 있고 이게 감사원 쪽인데 여기 한 300층 레벨 차이가 나는 필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막다른 길을 이렇게 연결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닐 때 여기로 가깝게 갈 수 있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골목길을 내준 거고요. 그리고 이 집은, 이 건물은 내부 계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하는 갤러리고 여기는 식당용 강의실이고 여기가 사무실인데 여기를 오르내리려면 이 길을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판사가 어떤 지역에 있고 출판사가 만드는 책은 모든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이렇게 유입하는 거지만 적어도 그 지역의 일원으로서의 그 역할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주변과 이렇게 서로 접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건축가 설득이 됐어요. 내부에 계단이 없어요. 근데 왜 설득이 됐을까요? 계단을 빼니까 면적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것은 나중에는 그 계단을 안에다 넣을 수 있게 구조적 고려를 했어요. 나중에 어떤 상황이 돼서 꼭 필요하다면 넣을 수 있게는 고려를 해놨어요. 근데 이 건물은 이게 지하층이고 골목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저 안쪽에는 이제 강의실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2층만 이렇게 무구조가 적용이 돼 있어요. 벽서부터 다 무구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LVL이라고 하는 공항목재가 적용되는데 LVL이라는 재료는 굉장히 강도가 있는 나무를 얇게 키운 거를 많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목재의 강도가 한 4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목조가 이제 뭐 수십 메타 이렇게 경관에 볼을 만드는 것도 이제 큰 문제는 아니에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하는 그 목재 안에 이렇게 철근을 넣어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텐션을 가해서 강한 볼을 만지는 공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목재에다 넣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아마 이렇게 되면은 이 지붕이 이렇게 만들었다면 부재들은 가까운 거리를 가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보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안에서 보면 이 지붕이 이렇게 접혀 있는 이 흐름을 그대로 시각적으로 연속시키기 위해서 이 방향으로 주방향을 보내고 이 중간에서 이렇게 필요한 데서 철골로 이렇게 이제 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료가 LVL이라고 하는 재료예요. 부엌선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이제 제가 세계를 구축한 그리고 세계로 들어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 돌이라고 한다면 던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돌로 무언가를 맞출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는 어떤 프로젝트 할 때는 항상 학교에서 하는 사전 연구처럼 프로젝트 기반 연구라는 과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건가, 그 무엇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어딘지 뭐 이런 저희 이제 건축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표도 하잖아요. 저는 그게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구현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물질, 어떤 사물을 설명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말하는 것을 이렇게 구현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현상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 그 앞에 프로젝트 기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현상 설계에 보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논리도 명확하게 했는데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제 그런 인용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터에 물가에 가면 그물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냥하는 것처럼 총을 들이대고 이런 건 아니죠. 그물을 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물을 멋지게 탁 펼쳐서 딱 쳤어요. 근데 물고기는 안 잡힐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현상에서 떨어지는 거는 우리는 뭐 괜찮은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물가에 가면 그물을 쳐야 되고 산에 가서 사냥을 한다면 우리는 총을 겨눠야 되는 거죠. 산에 가서 그물을 치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케네스 프랭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쓴 그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구축성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만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고 그걸 통해서만이 외부적인 경로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근데 건축이 꽤 오래전에 한 말이네요. 대지와 유형, 그렇죠. 우리가 보면 땅에 대한 거, 유형 또는 프로그램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가 이 세 가지의 결합이 건축이겠죠. 그게 한목적으로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그 앞에 대지와 유형의 문제는 되게 현대적 경향을 띄워왔지만 구축성의 문제는 주로 도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개념들도 되게 보면 뭔가 이렇게 도시, 프로그램 이런 거 생각하면서 형태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재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도구적인 거죠. 그러면 구축성이 주인공이 될 수 있나? 구축성을 맨 처음 나는 구축성을 먼저 해놓고 대지 문제도 고민하고 프로그램 문제도 고민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시립대학교 강천수련원은 이제 춘천에 지어져 있고요. 여기가 이제 북한강이고 이쪽이 이제 강천, 예전에 강천역이 있던 데고 거기 오다가 이렇게 계곡안에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 만들었던 모형이고 이게 이제 앞에 그 공관동 같은 거고 여기가 이제 숙소가 있고 요 밑에 치면은 이제 그 레벨이 좀 낮아지면서 요 밑에 관리를 위한 시설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계곡진대라서 계곡을 따라서 배치가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더 이제 좀 아까 그 도보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 어떤 국법적인 어떤 유형화 그리고 그것의 신비성 그리고 어떤 건축을 만드는 거였다면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국법 중심이라기보다 내가 어떤 건축을 하는지 그것이 더 드러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숙소동이고, 이게 원래 이제 학교에서 요구한 거는 강의실과 홀과 식당이 이제 그 앞쪽에 있는 걸 요구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하나를 합쳐서 하나의 통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두 개의 가변벽을 둬서 이걸 다 열어젖히면 이 세 공간이 통합된 어떤 그 워크숍도 할 수 있고 이런 거고, 그리고 반 막으면 뭐 이렇게 식당을 크게 쓸 수도 있고 강의실을 크게 쓸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이제 그런 가정을 하면서 또 이런 구조들이 약간 이제 연속성을 가지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변주돼서 그 동안의 성격을 통합하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이름으로 이제 뭐 실제 지어진
저쪽이 이제 숙소동 쪽이고 여기가 이제 관리를 위한 시설이고요. 그래서 어떤 계곡의 그 형상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좀 띄워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아까 얘기했던 약간 공간에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쨌든 이게 요 전에 주택을 하나 한 게 있는데 그건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이런 이제 소위 기둥보 구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 소위 자유로운 평면에 대한 가능성, 이 콘크리트나 철로 기둥 이 크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목조는 이제 훨씬 작은 부재를 쓰기 때문에 안옥에서도 보면 공간 안에 기둥이 이렇게 있어도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는데 크게 부담이 없다. 그러니까 그 영역은 구별하지만 그냥 이런 목구조가 이루는 기둥보 구조가 이루는 그러니까 평면으로 보면 점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열린 공간, 가변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고 보죠. 그리고 이게 이제 다 열려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게 170mm, 그러니까 17cm죠. 17cm 각재 정사각 단면만으로 전체가 거의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뭐 구조적으로 보면 어떤 부재는 이렇게 특히 뭐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구조를 공부했다면 같은 단면이라면 아마 이렇게 높이가 높은 게 구조적으로 유리한 걸 알죠. 기둥들은 뭐 정사각 단면이 되게 괜찮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모든 부재가 정사각 단면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요것만 조금 크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저 부재는 되게 아래서 올려다보기 때문에 약간 짧아질 걸 고려해서 일부러 살짝 높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보면 사실은 거의 다 정사각 단면이 보이고 여기가 이제 좀 크게 가면은 이걸 트러스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트러스라면 여기 부재가 이렇게 가고 사선 부재가 이렇게 가겠죠. 근데 그걸 안 보내고 여기에 이렇게 솔리드한 철봉만 보냈어요. 이거는 이제 트러스는 트러스인데 트러스 성능으로 보자면 한 60, 70% 정도 성능? 좀 모자란 트러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트러스가 이렇게 형태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트러스라고 하는 형태가 그냥 이렇게 딱 명확하게 보일 것 같아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연속된 선의 연속성이 그대로 끊이지 않게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어떤 구조적 합리성이 최우선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저 공간이 마치 고래 뱃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어떤 통합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부재 크기도 통일하고 또 어떤 트러스에 의해서 그 인상이 거기에 이렇게 시선이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오히려 트러스가 성능이 떨어지는 트러스를 만들면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그랬더니 이제 저를 비평하면서 홍준진 건축가는 저걸 뭐 현상적 구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서는 처음으로 이게 그냥 어떤 국법의 합리성에 기대지 않고 좀 더 이렇게 어떤 내가 그 공간이 어떻게 인식됐으면 좋겠는지 하는 그런 의지를 좀 드러내면서 만들었던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식당 쪽이고요. 여기 이제 강의실에서 숙소동 쪽으로 인상이고요. 그리고 설계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 건축이라는 분야는 너무 모호한 세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길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뭘 해놓고 나면 길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과연 모든 단계와 그 의도가 명확한가? 이게 우리가 뭐 무슨 과학적 성취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분야도 아니고 물론 이렇게 전자 분야도 우리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문가들. 우리가 굉장히 정교하고 뭐 명확하게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네도 혼돈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건축은 뭔가 우리가 기술적으로 뛰어난 걸 만드는 게 좋은 건축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엉성한 우막사리도 그 집 앞 그 주인한테는 굉장히 귀한 집일 수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집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의미들은 또 어떤 의미도 있지만 또 우리가 아무리 잘 설계해도 현장에서 그 무모한 그 불확실성의 작업들 이런 것까지 혼재되어 있어서
저는 소위 이제 거기다 땅에 대한 얘기와 또 뭐 사람들이 어떻게 쓸지 또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확성을 갖는 걸로 제안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약을 적용하면 그 프로그램에 아주 꼭 맞는 기약이 뭔가요? 여기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냥 재밌는 얘기는 이거는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이 큐빅을 보면 기아와 모폴로지를 설명하면서 이걸 보면은 이걸 계속 바꾸면 이걸 예를 들면 그냥 이게 프로그램이라고 지정하면 저걸 계속 바꿔도 저 형태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뭔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바꾸면 기하도 바뀌어야 여기가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저걸 근거로 해서 기하는 기하이고 모폴로지는 모폴로지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고 기하는 기하. 또 그러면 내가 뭔가를 아까 교원그룹의 문제처럼 여러 가지 국법들 적용해서 만들었어요. 숙소는 반드시 그럼 아까 한옥의 기능을 적용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럼 다 벽면으로 구성되면 안 될까요? 아니면 다 한옥처럼 다 주목 구조로만 구성되면 안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관계없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크램프턴이 얘기한 것처럼 대지와 유형, 프로그램, 이것과 구축성 이거는 그냥 별개의 악이야. 내가 기하 적용하고 싶은 거 하고 국법 적용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되는 거지. 그 세 가지가 다 접목돼서 완벽한 논리를 갖출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확실한 건축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무관하다라는 말도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당연히 뭐 한목적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좀 분리시켜서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면 이걸 다 섞어서 얘기하면 또 사실 모호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추사보택 예산에 있는 김정희 보택이죠. 이건 이제 김정희 선생 때 지어진 건 아니고 그 외할아버지 한 이한신인가 한 분이가 김정희 선생의 외할아버지였는데 아마 군주의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좋은 목수가 내려와서 예산에 집을 지어줬는데 이걸 보면 이게 아주 우리 옛날 한옥들은 되게 기둥 간격이 이렇게 엄정한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둥 간격이 아주 정확하게 일정하고 이게 약간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하학적이 굉장히 명확한 질서를 갖고 있는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700년대에 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 후기의 상대로 그러니까 성리학의 이 형식화된 정통이 굉장히 강해졌을 때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실제 이 사진을 보면 실제 이 안채의 모습이거든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뭐 이렇게 거기는 그냥 안채니까 여기는 부엌이고 여기 방이고 여기는 방이고 그냥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죠. 심지어는 레벨도 막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가면 그 엄청난 질서를 느낄 수가 없어요. 물론 기둥 정도가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당시 학자들의 어떤 세계관이 저런 엄정한 기하학적 질서를 만들어가면 그럼 그게 삶하고는 이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삶을 편안한 삶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하는 기하학인데 뭐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해볼까요? 여기가 안채의 안방인데 그럼 위계상 보면 제일 안쪽에 있고 안방만은 저 안에 앉아 계신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기 위해서는 여기를 다 통과해서 여기로 오는 거라고 하면 여기가 제일 위계가 높은 게 아닐까요? 만약에 다 막아놓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것처럼 기하학과 실제 아까 그 모폴로지를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기하학은 기하학이고 그 안에서 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거기에 이제 구축법 같은 거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집은 판교에 지어진 집이고 제가 이제 목주택 저희 작업의 초기 작업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거의 미국 캐나다에서 들어온 경골목 구조 방식이 들어와서 지어지고 있을 때고 저도 이제 그 경골목 구조가 갖고 있는 효율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을 텐데 이 판교는 뭐 거의 그때 이제 한 70평 정도의 땅에 용적률 50kg 그러면 한 35평 그 정도 한 층을 질 수 있는 그리고 지구 단위에 대해서 방을 만들 수 없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집들이 되게 약간 폐쇄적으로 균형을 갖거나 폐쇄적으로 지어진 집들이 많고 이게 이제 목조로 지어진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골목 구조는 그냥 밀피를 온전히 쌓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반옥처럼 목구조가 보이지 않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보이지 않지만 이 집이 보면 약간 한 3cm 떨리는 것처럼 디테일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목조는 보이지 않지만 이 집이 굉장히 가벼운 집이라는 인상을 드러내기 위한 처리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집을 지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아까 그 강선 수련원 보다 이게 앞선 작업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한옥에 보면 뭐 전통적인 주거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일인데 저는 한옥에서 이 벽을 다 털어냈을 때 기둥 보구조로 되어 있는 이게 뭐 꿀기제가 도착한 도미노 시스템 기둥보 구조가 자유로운 평면을 만들고 자유로운 평면을 만들고 자유로운 인면을 만들고 피창도 만들고 이제 그런 논리에 가까운 건축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성을 저는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미래에 이 북미 방식의 경골목 구조는 벽식 구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벽식 전통이 목 구조로 권한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건 벽끼리 다 구조죠. 그러니까 벽을 풀 수가 없죠. 근데 여기는 이제 외피는 이제 그냥 경골목 구조로 만들었지만 안쪽은 이렇게 종목 구조로 만들어서 벽을 막을 수도 있고 틀 수도 있고 이런 좀 자유로운 평면을 만들어 보고요. 이게 2층 모습이고 1층은 여기 보면 3개의 기둥이 서 있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비어 있는 공간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 벽도 털어내서 짓는 벽이죠.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집이고 뭐 이렇게 특별히 의도한 건 아닌데 약간 한옥 같은 느낌이죠. 기둥보 구조로 되어 있는. 저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래 저 집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짓는 집들은 한 100년 가야 한다면 주인 바뀌고 새로운 주인이 왔을 때 저 집이 좀 변형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집이고요. 그 다음에 이 추사제라는 집은 광주에 지어진 좀 고비학자를 위한 집인데 이분이 책이 한 2만 권이 넘는 책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집은 약간 이제 자연목지여서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층이 한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집인데 그래서 이제 지하의 서재를 좀 묵직하게 놓기 위해서 현관을 이제 반층 내려가서 현관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한 층 높이에 사람방이 있고 반층을 더 내려가면 1.5층 높이의 서재가 만들어지는데 요 바닥까지가 이제 콘크리트 구조고 그 위에 목구조로 만든 작업이에요. 반면에서 보면 반층 올라와서 슬라브가 있고 그 위에 목구조고 여기에 한층 반 높이의 서재가 있는 거죠. 공사하는 장면이고 이게 지어진 장면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목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제 외장은 이제 동판으로 마감을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숲의 인상처럼 약간 이렇게 그 철판에 폭 이렇게 조정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든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약간 녹색으로 변해가면 자연하고 좀 더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아까 이제 콘크리트 슬라브가 여기까지 있는 거죠. 그리고 지하의 서재로는 저쪽에 이제 교창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현관 들어가는 데고, 이게 사랑방이고, 이게 이제 한 층 반 높이의 서재고, 위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이제 침실 존이 있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거실하고 식당이 있는 2층에 이렇게 있는데, 이 주인은 아마 이제 세월이 지나면 여기서 계속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지역의 하나의 어떤 작은 도서관 이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요 기둥 보호 구조를 켜놓은 거는 요 벽을 다 털어내도 저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기둥 보호 구조를 넣어놓은 거고, 그러니까 여기를 다 털어서 그냥 긴 통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집에 대한 저의 관심은 뭔가 하면 지속 가능한 집에 대한 저한테 집을 의뢰하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가족한테 꼭 맞는 집, 우리 삶에 꼭 맞는 집 이런 걸 요구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만들고 싶죠. 근데 제가 끊임없이 확인하는 건 뭐냐면 이게 그분들한테만 꼭 맞는 집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한테 꼭 맞는 집을 만드는데 당연히 그분들의 삶도 잘 담겨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은 이제 서울 서초동에 지어진 집인데요. 이게 그냥 단독주택들이 있는 동네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지하 1층이 있고 지상에 2층인데 2층 껍질을 전체를 콘크리트로 만들고 그 안에 이제 두 개 층 높이 볼륨 안에 목구조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장선이라고 그러죠. 조이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 벽에서 벽까지를 이렇게 목구조로 이렇게 다 연결해서 판을 다 맞아서 슬랍을 만들고 그 밑에 그 위에 필요한 방들을 이렇게 경고용 구조로 가볍게 덮식 이렇게 채워가는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이 집도 의뢰자도 거의 60 정도 됐을 때 저한테 집을 의뢰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마 살아생전 저 집을 고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 집이 100년 간다면 이 안에 구조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바꿔가는 태도를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집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집이고 일단은 보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아까 저쪽에서부터 저쪽 벽에서 저쪽까지 이렇게 슬라브를 만드는 장면이 보이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이쪽에 세 장은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구조적으로 바꿔주려면 얘가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콘크리트 벽에 이렇게 고정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집은 위에서 철물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서 철물이 목재가 이렇게 오면 철물이 위에서 내려를 잡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조인데 구조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의 구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극적으로 보여주는 걸 수도 있죠. 왜 그랬을까요? 아무튼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결국 우리가 구조와 어떤 그것의 구축과 그것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 사이에서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집이 이제 이건 지하층이고, 이건 이제 2층이고, 이렇게 2층 바닥을 강조해서 만들어 놓은 구조죠. 이게 서재의 모습이고, 이 집은 거실이 없어요. 그냥 세 가족인데 식당만 공유하고 나머지는 다 세 명의 공간으로 나누는 집. 이게 이제 지금 요것만 드러내 있지 이 안쪽에 이 벽들도 사실은 이제 아까 그 경고용 구조라고 하는 38mm 두께 컴퓨터로 만든 벽에 여기를 이 구조를 드러내지는 않고 굉장히 추상적인 인상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식이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떤 부분과 전체 이런 주제를 얘기하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어떤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 건축에서 무언가를 만든다고 하는 게 반드시 어떤 요구, 그러니까 어떤 필요가 있고 그게 상위 개념이고 그걸 이렇게 뭔가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약간 도구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의 작업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건 제가 2015년에 광주 아시아문화의 전당에서 구축적 공간체라고 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는 감독이 이제 시립대학을 배운 교수였는데 저한테 요구한 거는 글쎄 거기에 어떤 파빌리온 같은 걸 만드는데 대개 파빌리온들도 어떤 기능이 있죠. 뭔가 잠시 쉴터든지 뭔가 있는데 저한테는 그런 요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뭔가 아카이빙을 하는데 아시아의 현대 건축에 대한 것을 아카이빙하죠. 이 정도만 주어졌고 근데 그게 이제 최소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것을 뭔가 시대적으로 이 시대에 아카이빙한다면 그게 뭐가 될까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목조에 대한 전통이 굉장히 약해졌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수천 년 동안 우리 목조를 해온 사람들이 100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 동기가 그러니까 어떤 단서도 없이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어떤 부재를 선택할까부터 해서 그거를 이렇게 단위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계속 스케치하면서 단지 구축의 논리만을 갖고 저걸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외피를 이루는 디테일들 그리고 그걸 계속 확장해가면서 결국은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주제는 제가 이제 배운 교수한테 얘기했던 부분은 그 주제는 가벼움과 무거움으로 하겠다라고 내가 처음부터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작업은 학생들에 의해서 실제 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 인근 지역의 5개 대학 학생들이 참여해서 실제 3일간의 작업을 통해서 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의 그 가벼움이라는 주제는 소위 이제 학생들이라고 하는 잘 훈련되지 않은 그냥 임의로 모인 사람들이 작업할 수 있는 수준의 존재로 하는 거고, 뭐 이게 그런 정도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것에 있어서의 모든 기준은 전 구축의 원리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60mm 각재를 가지고 이제 그 5개 대학 학생들은 그 학교 단위로 이렇게 정글진 같은 거를 하나씩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쌓는 거죠. 쌓는데 이제 저렇게 30mm 조인트를 주는데 이거는 우레탄으로 쓴 조인트예요. 그러니까 목구조는 보통 철을 주고 쓰는 게 커넥터를 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제일 합리적인가 이런 의문을 계속 갖고 있어요. 왜냐면 철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는 플라스틱 같은 커넥터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이제 우레탄으로 썼던 거고요. 우레탄 제작하는 방식이고 또 나오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저 정글진들은 그 결합하는 부분에 30mm 두께의 우레탄을 띄워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부재들은 이렇게 30mm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벼움과 무거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간혹을 보면 이제 무거운 구조죠. 그러니까 경물 목구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율적이기도 경제적이기도 하고 효율적이고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현대 건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벼움의 원리 또 장인들이 꼭 작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덜 훈련된 사람들이 작업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전제로 하되 이걸 보면 이제 마치 이 정글짐이 이렇게 4개가 모이면 부재가 이렇게 4개가 모이잖아요. 그럼 마치 기둥과 보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 건축에서 어떤 무거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 건축 자체를 이렇게 무겁게 만든다기보다는
일단 그것을 계속 조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럼 가벼움의 원리로 만들고 드러나는 거는 무거움도 드러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작업이고, 저는 이거를 이제 그때 민주적인 구축법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이걸 다 만들고 이제 그 구마경고 유명한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세미나에 왔었고, 그 뒤에 이제 그분이 노화동이라는 것도 만들고 했는데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하더라고요. 민주적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그건 민주적이라는 말은 작업자들한테서 위계가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기도 하고, 저 부재 하나하나들이 서로 동등하다. 어떤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재가 있고 또 덜 중요한 부재가 있고 있느냐, 모든 게 동등한 위계를 갖고 있는 부재인데, 근데 이제 조합을 하면 단지 그러니까 연결만 시켰을 때 기둥도 드러나고 돌도 드러난다. 그래서 무거움이라고 하는 것도 위계에 의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동등함의 원리로 드러난다. 이렇게 그걸 민주적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되게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와서 노화동이라는 작업을 만들었는데 인터뷰할 때 자기 작업도 민주적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왕산 숲속 쉼터하고, 여기가 이제 서울의 인왕산 속에 원래 이제 수감사 군인들이 저게 이제 초소가 있고, 그래서 경호경비하는 초소들이 아주 과거부터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까지 한 20개 정도 남아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자꾸 다 없애고 모든 구간을 이제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구간을 만들면서, 이게 원래 이제 그 초병들이 생활하던 내무관 공간이에요. 근데 이제 요걸 걷어내고, 이게 굉장히 험한 재료로 돼 있어서 요걸 걷어내고, 그리고 밑에 구조를 남겨두고 이제 시민들을 위한 쉼터로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 성곽길에서 보면 보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한 개층 레벨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길 건너서 다른 산책로로 갈 수 있게도 하고, 이 시설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이게 이제 서울 성곽이고, 두 개 등산로 사이에 약간 숨겨진 지 있는 모양이고,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쉼터이면서 등산객들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저기를 목적지로 만들지 않고 지나가도록 만들고, 거기서 관계층만 더 내려가면 이 시설로 들어오게 그렇게 만들었던 작업이고요. 여기는 이제 지붕조차도 전체적으로 지금 그냥 이런 그레이팅, 스틸 그레이팅으로 알루미늄인데요. 그레이팅으로 입히를 마감해서 소위 이제 숨쉬는 건축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제가 비결구적 결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보통 이제 이 무구조가 한옥처럼 이렇게 결합되는 모습을 우리가 결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면 기둥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보호가 있고, 여기에 보호가 있고 여기에 보호가 있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있어야 될 때 여기도 뭐가 보호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보호가 없을까요? 보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 그러니까 비결구적 구조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여기에 보호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양쪽으로 두 개의 보호가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판으로 하나로 통합하니까 그냥 이렇게 약간 무게감 없이 떠있는 거대한 판처럼 보이는 이런 인상이죠. 그게 이제 이렇게 만든 거고, 이게 저는 이제 왜 그랬을까요? 근데 아까 그 서초동 서리풀 나무집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때로는 틀리기도 하고, 원래의 구조적 형상이 아닌 다른 형상으로 보이는
당연히 이제 저는 사람들이 여기 가서 찍는 사진들이 되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한쪽에 한 사람만 있어도 되게 사람을 이렇게 두고 이 프레임을 넣어서 이렇게 찍더라고요. 되게 좀 뭐라고 할까요? 공통의 감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는 거와 그러니까 이것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것 그런 상황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법정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본다면 여기 이제 뭐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한 것의 의도는 뭐냐면 여기 이제 밖에 풍경이 자연의 풍경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쏟아 들어온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걸 좀 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선이 이렇게 가다가 보에 의해서 멈춰지지 않고 그냥 연속으로 쭉 밖으로 흘렀으면 좋겠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밖에 풍경이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걸림이 없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어쨌든 뭔가 짜여졌을 때 무거움의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가벼움의 느낌으로 저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목구조라 그러면 이런 인상을 떠올릴 거예요. 목구조는 선의 건축이라고 할 수 있죠. 간혹도 보면 수많은 선의 결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현대 목구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CLT라고 하는 거대한 펀드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목조다움이 없어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만든 것도 목조답게 하는 게 아니죠. 그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게 건축이 훌륭한 건축인가? 뭐랄까요? 실제 최근은 아닌데 제가 초기 작업에 비해서 중기의 작업들에 대해서 초기에 거는 경험으로 게스트하우스 이거 보면 목구조다움의 그게 있는데 그 위에 막 판을 강조하고 이러면서 목구조다움이 오히려 이렇게 희석되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얘기한 대로 이거는 덩어리고 이건 판이에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있어요. 근데 실제 현대의 목조가 이런 공학 목재들을 막 임의로 막 엄청나게 큰 덩어리의 목재를 만들면서 콘크리트가 타진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떤 건가요? 부정적인 건가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헤이데거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과학기술적 진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노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뭐라고 우리 이렇게 해 이렇게 뭔가 진리를 가르쳐 주셨을 때 학생이 거기에 대해서 예 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아니요라고 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이제 헤이데거가 그렇게 말해요. 과학적 어떤 진리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예라고 말하고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거. 그 두 가지가 다 좋은 방향이 나와요. 거기서 아니요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예라는 것을 좀 더 확장시키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재다움이라는 게 뭘까요? 목재의 단점에서 오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현대 목재는 그걸 극복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목재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태초부터 같이 이 목재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목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확장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우리가 때로는 어떤 가는 길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것, 그게 우리 삶을 좀 더 이렇게 풍부하게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어줬어요. 괜한 얘기 있었어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이제 지명이 돼서 해외 작가 두 하고 저하고 이제 코로나 시절에 경쟁을 해서 저희가 당선이 돼서 서울 집회 지은 숨쉬는 구물이라는 작업인데 이때 저희 생각은 뭐였냐면 약간 이렇게 생태학적 세계관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건축적 지도들은 되게 뭔가를 위해서 존재하고 어떤 기술과
물과 재료들을 만드는 방식은 그것을 구현하는 위주로 된다면, 저는 이렇게 생태학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명확한 논리를 갖고 그게 전체로 확산되고 때로는 전체 논리가 부분을 주고 그 양방향에 대해서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들이 이제 이런 부분의 원리에서 어떤 컴포넌트를 만들고, 그리고 이 단위가 이렇게 이제 공장에서 제작이 되고, 그래서 이 제작된 것들이 현장에 와서 이렇게 쌓여지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게 이제 서울숲에 있는 야외 공연장의 무대예요. 이제 시장도 와서 이제 행사를 준비하는 장면이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럼 마치 이렇게 조적 같아 보이죠. 공사하고 있을 때 어떤 노인 두 분이 지나가면서 저게 벽돌이지 않았거든. 근데 수유보니까 저게 이게 신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목재라는 이렇게 쌓여지는 거에 대한 다른 형식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이런 단위들이 아까 이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이 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공연장에서 음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음이 이렇게 휘어졌을 때 이런 소위 불필요한 음들은 약간 흡음되는 기능도 겸해서 하는 거라서, 저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저거 자체가 벽이 되기도 하고 지붕이 되기도 하고 저 안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기도 하고 구조적 보완이 되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건축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만들었다. 이 뒤쪽에 진들 휴식 공간처럼 만들고, 여기서 이제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명 작가가 참여해서 조명하고, 그리고 그거에 이제 이어서 아까 그게 이제 숨쉬는 구물이었다면, 그게 이제 숨쉬는 폴리라고 해서 광주에 지금 이제 해외 건축가들이, 국내 건축가들이 30몇 개 정도의 10년여에 걸쳐서 폴리를 쭉 만들어 왔는데, 저도 이제 이번 광주에 폴리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숨쉬는 건축에 대한 생각, 이게 이제 글쎄요, 이제 근대 이후의 건축이 이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단열과 기밀의 역사, 자기를 정리하고 이렇게 이제 내부와 외부를 완벽하게 커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어떤 근대 이후의 건축의 역사라고 한다면, 사실 그 이전의 거는 사실 그 숨쉬는 건축이었죠. 물론 이제 그때 허술함이, 근데 현대의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저는 이렇게 좀 숨쉬는 건축으로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쪽만의 쾌적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쪽과 바깥의 좋은 방향, 쾌적함, 이런 걸 동시에 구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던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정착하는 시설로 만든 건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옮겨 다니면서 다른 행사를 지원하는, 그래서 그 행사장에서 저런 구조물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임시로 만들었다 한 것다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들어올면서 옮길 수 있게 하고, 이거는 실제 쿨튜브가 설치돼서 여기에 이렇게 공기 흐름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여름과 겨울에 한 5도 정도의 온도를 여름에는 낮춰주고 겨울에는 높여주는 그런 공기순환도 일어나고, 실제 외피도 어떤 그런 숨쉬는 건축의 원리들을 좀 적용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리고 내부의 모습이고, 이게 이제 숨쉰다는 것에 대한 인상을 사실은 그 기능도 있지만 인상도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나무에 켜들이 이렇게 있는 거는 뭐 실제 기능이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숨쉬는 건축의 인상을 만들기 위한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우리가, 저도 아까 이제 말과 이렇게 건축, 말과 사물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결국 지금 저희 이제 기후 문제, 생태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건축의 중심 주제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지금 하는 거 보면 태양광 패널, 지열, 단열 성능 높이고 이런 걸 위해 나머지의 우리의 어떤 건축의 방식은 전혀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근대 이후에 그 관성에 계속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기후 문제는 친환경 전문가가 이미 우리는 그냥 늘 하고 있는 일에 그렇게 장착시키는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 그것을 어떤 환경의 친환경의 이슈와 건축을 만들어가는 중심 주제와 이게 어떻게 접목될 수 있나 그런 문제들 좀 고민하고 있는데 저도 뭐 아직 방법은 잘 모르고 있고 다만 이제 언어적으로 이제 이런 말들 그러니까 매트릭스 생태적 매트릭스 공간 이렇게 사실은 아까 구축적 공간처럼 이게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서로 생태적이라는 말과 매트릭스 그러면 매트릭스는 기반 무슨 협력 어떤 뭐 동선 이런 것 같은 고밀망 이런 것 같은 추상적인 의미인데 거기에 생태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서 좀 억지로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일한가 아무튼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서 다른 건 다 못 보여줬는데 이거는 이제 아시아 예술의 전당 앞에 그 앞에 있는 인맥스 시스템이라는 회사의 사업권이에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건물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소개하면서 여기 이 건물은 주차장이 지하에 없고 여기 이제 3, 4, 5층에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주차장은 용적률에 포함이 안 돼요. 여기는 반포대로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광무임에도 불구하고 땅은 주거지로 건폐율이 용적률이 250%. 그러니까 5층을 집중하면 용적률이 7%. 조금 높게 져야 2층인데 이 집은 10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하면서 지하 주차장을 넣지 말고 지하 주차장을 위로 올려서 어쨌든 뭐 지하도 안반을 하려면 저 정도 비용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볼륨을 위로 올리자. 그리고 이제 미래 뭐 자율주행차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교통의 혁신이 일어난다면 주차장이 또 어떤 식으로 쓰일지 잘 모르겠고 그런 걸 감안할 때 주차장이 일반 시설로 전환되거나 또 어떤 막교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요 3개 층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또 친환경 인센티브를 좀 받아서 육상정원과 일부 공간을 더 만들어서 결국 이제 10층을 만들어서 건축주로서는 내가 한 6층 정도 집을 짓는다고 상상하고 있었는데 저만한 걸 주는 거잖아요. 지금도 해외여행 가면 저한테 막 이렇게 애정 어린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요. 자신 회사의 혁신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저 프레임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게 결국은 이제 이 구조도 여기는 보면 이제 지하까지도 저 프레임에 그대로 가요. 보통 지하 주차장을 가보면 어떻게 되는지 지하 주차 세대 되면 기름 만들기 전이죠. 8.6m. 그게 저 건물의 주요 구조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치장하는 걸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냥 주차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듈은 그냥 오로지 우리가 어떤 비례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의 기본 뭐였냐면 이게 구조적 강도가 명확하게 있어 보이면서도 세장하는 느낌. 그런 말 있잖아요. 짱짱하다는 걸 들어봤어요.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거 할 때 얘가 약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강하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저 구조가 약간 그런 느낌이고 싶었어요. 그런 비례를 찾아서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식물도 자라고 이제 태양광 패널도 있고 주차장이고요. 식물이 따라서 올라가도록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 건물은
여기 안에 어떤 중앙의 컨트롤룸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는 서울시내에 있는 1,300개 학교의 설비 시설을 이렇게 항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기능이 뭐냐면 이게 항시 모니터링을 안 하면 설비 성능들이 이제 떨어지거나 이렇게 수명이 약해지는데 저렇게 항시 하는 걸로 2배의 그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 업무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그 환경적인 이슈를 어떻게 볼 건가. 저 사업에서도 이제 그런 저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친환경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하는 활동들이 이제 환경적으로 의미를 갖는 활동이 되게 하는 거. 그렇죠? 아까 이제 지하의 그 구조들이 그대로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 1층이고 비스고 여기가 주차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뒤로 가고 있는데 제가 그 폴리나 이런 것처럼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장인처럼 정확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능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도시 스케일에서 하는 일에 나도 잘 그런 게 두렵고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자꾸 도전을 해보려고. 그러면 제가 그 세계를 구축함이 아니라 들어섬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저걸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일원이 돼서 그 세계를 이해하는 일, 이거는 뭐 건축가로서 생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2018년에 백사마을 그 국제지명공모에서 저희가 이제 해외 두팀, 대형 사무실 2개, 아틀리에 사무실 2, 6팀을 공모해서 저희가 당선돼서 한 프로젝트로 이게 백사마을이고 이게 그런 식으로 제안해서 당선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즘 뭐 여러 가지 또 이게 변수가 생겨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당선되지 못했지만 그 DA라는 대형 사무실하고 공동으로 작업을 했던 것이고 이 잠진 컴팩트 시티라고 밑에 거대한 차고지가 있고 버스 차고지가 있고 거기에 공원 또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 뭐 이런 또 생활 SOC 시설 이런 것들이 복합되는 시설에 대한 거였는데 제가 주도해서 이제 공모를 진행을 했었고 우리는 이제 이런 도시적인 스케일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을 어떻게 접근하는가 당연히 어떤 고유함도 가져야 되지만 어떤 보편성을 가져야 되는가 그걸 고민하면서 하나의 어떤 유형을 찾아가는 작업이고 근데 유형은 어떤 추상적 보편성과 개별적 구체성 두 가지의 어떤 결합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봤었고 우리가 제안은 아니었어요. 밑에가 이제 버스 차고지고 지하에 버스 박차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까 조그만 파빌리언 만드는 것처럼 이 거대한 도시 스케일도 도시 스케일에서 뭔가를 정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을 명확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버스 차고지의 모듈 때문에 13.5m의 모듈이 있고 거기에 이제 2개 단위로 묶어서 모든 거는 이렇게 기둥 보호 구조로 만들고 그 사이에 모든 벽들은 목 구조로는 거기에 의해서 내부 공간이 구성됩니다. 저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탄소량을 저감할 거예요. 물론 이거는 굉장히 가변적인 벽이 되기도 하죠. 그걸 이제 한 동을 오로지 이렇게 채웠을 때 이런 모습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제 벽들에 들어가는 목재 이렇게 구별해 보면 우리가 탄소를 이걸 전체를 다 콘크리트로 만들었을 때보다 1200톤 정도의 탄소를 저감하는 걸로 계산이 돼요. 그거는 이 차량이 254대가 1년 동안 내뿜는 탄소량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이런 제안들을 썼는데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가 이제 최근에 교수님 소개하신 작년 12월에 무려 116팀, 해외 40몇 팀, 국내 60몇 팀, 공학연구, OMA 다 참여하는 공모가 있었는데 우리가 최종 당선이 됐어요. 거의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차로 5개 안에
간단한 안을 제안하고 5개 팀을 뽑아서 2달의 시간을 더 주고 이제 최종 경쟁을 하는 거였는데 저는 5개 안에 들고 줄 줄 알았어요. 5개 안에 들고 최종 5개 팀에서 당선까지 돼서 기적에 가까운 선물 같은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전동사거리가 있는 데고 여기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경사진 땅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역경사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공원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작업이고, 근데 이제 우리 제안은 사실은 이거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건물의 목구조를 적용하라는 지침입니다. 서울시가 지금 어쨌든 친환경 건축 관련 얘기가 중에 목조와 관련된 꽤 많이 정책적으로 실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제안의 어떤 핵심적인 건 뭐냐면 보통 이제 목구조를 적용하라 그러면 지붕과 연결된 목구를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지붕을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목구조를 만들고 그 밑을 콘크리트로 만드는 방식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역경사를 이렇게 타고 오잖아요. 이거는 철골을 해요. 16.8m라고 하는 정말 굉장히 긴 장수판에 철골 기둥을 세워서 지하가 있으면 콘크리트 구조로 된 지하가 있으면 거기로부터 16.8m예요. 경관에 철골 기둥으로 지붕의 워플 지붕, 격자로 짜여진 철골 지붕을 받자. 여기는 이제 옥상 정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볼륨이 이렇게 밖에 있잖아요. 거기에 두 개 층을 2층 바닥, 2층, 2층 이 부분을 목구조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건물의 목조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작은 건물의 목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안에가 다 채워진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이어그램이고 단면을 보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게 특별하게 들어간 거고 이 경관에 철골 기둥이 이걸 받치고 있고 이 안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목구조를 채워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도서관에 이제 자동화 서버가 있는 데고 옥상하고 연결되는 부위고 이 형태들은 마치 어떤 한옥의 한 칸 단위가 계속 반복되면서 만드는 것 같은 인상이죠.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저는 저 건축이 뭐라고 정의할까요? 그러니까 서양의 건축들은 주로 이렇게 어떤 방들이 명확하게 만들어진 방식이었다면 우리 전통 건축은 이제 가구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가 오네요. 공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큰 주택들도 마찬가지고 되게 되면 이게 커도 서양 건축은 중심이 딱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면 이제 누가 칸이 계속 연장돼서 커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런 가구식으로 구성된 동력이 분명하지 않은 공간이 계속 반복되는 것과 점이거나 면을 형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성격으로 섞여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나가서 계속 할 작업의 내용이에요. 이제 다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저희 사무실 지향하는 방식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고성도치와 여우에 대한 얘기가 있죠. 고성도치라는 존재는 되게 한 곳에 이렇게 집결하고 정통하는 유형이라고 하면 여우의 유형은 이렇게 깊지는 않지만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살피면서 뭔가 전체적으로 알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접목하는 일이 건축가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그런 태도로 직원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시간 좀 오고 박수.